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동경제학에 관한 이야기인데, 행동경제학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희가 리차드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의 노벨상이면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심리학과 경제학이 접목된 행동경제학자인 리차드 테일러 교수님이 2017년에 경제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이 학자분은 넛지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넛지는 팔꿈치로 이렇게 쿡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너무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밀어서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책이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이 음식을 진짜 많이 시켜 먹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주문을 해서 음식이 딱 배달이 됐을 때 일회용품 숟가락, 일회용품 젓가락들이 항상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내가 시킨 적이 없지만 밥을 먹을 때 당연히 필요하니까 배달한 사람이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때는 주문하는 내역서를 보면 내가 일회용품 숟가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버튼을 눌렀어야 됐어요. 내가 만약에 필요가 없다 라는 의견을, 행동을 보여주고 싶으면. 그런데 요즘에는 정확하게 반대로 바뀌어서 기본적으로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에 이미 버튼이 눌러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회용 수저 포크가 필요하면 넣어주세요, 보내주세요 라는 버튼으로 내가 굳이 눌러서 받아야 됩니다. 옵션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자체를 간단하게 버튼 누르는 방법만 바꿈으로써 일회용 수저 포크를 실제로 안 받는 비율이 한 60% 넘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구 환경이나 지구를 살리는데 굉장히 좋은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행동 경제학이란 이름 자체가 이미 경제학과 심리학의 결합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위에 경제학이 먼저 시작하고요. 인간은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해서 시작하고, 심리학은 이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그런 가정에 기반한 세상을 막 봤더니, 사람들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닌데, 안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경제학과 심리학 이 두 가지에 서로 괴리가 있다, 똑같이 맞춰지진 않아, 약간씩 달라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던 와중에 행동 경제학자들이 그럼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이 행동을 바꿔보고 싶다, 우리가 개입해서 이 사람을 바꿔보고 싶고 바뀐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이나 선택을 더 하도록 유도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학문이에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럼 우리가 같이 생각해서 행동경제학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라고 하는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중에 어떤 팀이 학교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다 버리지 않고 주변에다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제안한 게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들어가는 구멍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구멍에다가 선택을 할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하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그 선택할 수 있는 칸에 자기들이 뭔가를 넣으면서 투표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이 자체를 행동경제학에서는 초이스 아키텍처, 선택 설계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붙이고 있고요. 이 선택 설계를 동원해서 사람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사람들이 그 선택을 더 많이 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쓰레기통 두 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에 어벤져스 영화가 굉장히 막 유명할 때라서 슈퍼히어로들 이름과 캐릭터들을 붙여놓고, 당신은 어떤 슈퍼히어로 팀을 더 응원하십니까? 당신의 담배꽁초로 투표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해봤더니 이 스티커가 없던 그 전주에 비해서 일일당 한 13개에서 15개 정도의 담배꽁초가 주변에 덜 버려져 있다는 걸 파악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면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좋은 쪽으로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행동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마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대신에 마음은 그대로 인정하되 행동은 우리가 바꿔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 약간 개입하고 간섭하는 건가요?
궁극적으로는 개입을 하고 싶은데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처음 단계고요. 이 마음과 행동의 간극을 어쩔 때는 더 만들기도 하고 있을 때는 줄이기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궁극적으로는 개입하고 결과적으로는 유도하고 싶어 하죠. 근데 개입과 유도 이전에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행동경제학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장기 기증 또는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저희도 좀 익숙한데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66%에서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다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은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하도록 유도하고 시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 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한테 밑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나 붙여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하고 2000년대 초반에 한 연구자들이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장기 기증률을 한번 보시면 덴마크 같은 데는 한 5%, 그리고 독일은 12%, 영국은 20% 좀 안 되는 숫자로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되게 특이하게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거의 99% 육박할 만큼 장기를 기증하려는 의지가 높습니다. 장기 기증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들, 그러니까 덴마크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내가 장기를 기증하고 싶으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들의 전문 용어로 옵트인이라고 합니다. 선택하고 싶으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는 거고요.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프랑스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에서는 내가 장기를 기증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옵트아웃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증할래? 이게 아니라 기증 안 할래? 이렇게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확률이 높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디폴트가 뭐냐면 나는 장기를 기증한다라는 게 시작인 거예요. 근데 혹시 만약에 너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으면 표시를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별로 안 하면 그냥 좋은 일이니까 대부분 표시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들에서는 장기를 기증하고 싶으면 표시를 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위험하지 않을까, 장기가 기증되면 좀 무섭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표시를 해야 되니까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국민성이 다르다거나 교통사고 확률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정부의 강제가 있다거나 이런 크다란 차이가 아니라 설문지에 질문을 약간만 바꾸는 아주 조그마한 차이로 사람들의 행동을 크게 변화할 수 있다. 행동에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행동경제학을 연구하시는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한테는 이 사례가 아주 극적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 선택 설계라는 걸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연구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또는 B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허가를 하되 가능하면 A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사전에 또는 뒤에서 먼저 설계해서 그 사람이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개입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게 행동경제학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규범적 학문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들어갔을 때 배와 사과와 바나나가 있을 때 뭘 좋아합니까? 이런 걸 물어봐서 사과를 좋아합니다라고 선택을 하면 선택이 선호랑 일치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학문이고요. 심리학은 이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그런 가정에 기반한 세상을 막 봤더니 안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라는 걸 자꾸 밝혀낸 설명적 학문이거든요. 행동경제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규범과 설명 사이에 이 간극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즉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개입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라서요.
처방적 학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처방적 학문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알약 생각하면 되고요. 이 약을 먹으면 그 아픔이 없어지잖아요. 아프다라고 하는 문제를 딱 발견했을 때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여러 메커니즘 중에서 하나의 처방을 딱 먹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처방적 학문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행동경제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많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해된 인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싶다라는 걸로 굉장히 많은 해결책들이 지금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아마 5년 내지 한 10년 이내에 행동경제학이 어마어마하게 적용이 많이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끊임없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행동경제학의 일부분이나 또는 전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행동경제학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이다.